네,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 마지막 공판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션을 보고 이를 승인했는지가 최대 쟁점인 가운데 특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10시간가량 카카오톡으로 분만을 지시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는데요. 네. 형사소송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판결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경수 도지사의 결심 공판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먼저 그 얘기에 앞서서 오늘 김경수 지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네. 결심 공판에 앞서 법원에 출석하며 남긴 그 심경을 저희가 함께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정에서도 성실히 임해왔고 이제 오늘 마지막 결심 공판인데요. 마지막까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과 우리 경남도민들께는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루킹이 최후 진술에서 본인이 정권을 만들었고 배신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재판을 쭉 지켜봐 오셨으면 그 말의 진실성 여부를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재판에서도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지사의 출석 장면 함께 보셨는데요. 마지막 말,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뭐 자신감을 표현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기보다는 그만큼 법리 공방이 치열해 왔고 판단은 이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좀 그 해석을 하셨어요? 저 말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 형사재판의 본질적인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이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피고인 측은 사실은 형사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는 이유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피고인으로서 주장하고 또 정리해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로서는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입증, 자료 등을 토대로 오히려 실체적 진실이 공소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주장한 사실에 있다는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드루킹 김 씨의 증언의 신빙성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예.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사건만큼 말과 말의 싸움인 사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당사자들 간의 증언이 명백하게 엇갈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객관적인 증거들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핵심적인 진술들의 모자이크 조각을 맞춰가면서 간접적인 정황을 봐야겠죠. 지금 객관적인 물증으로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층의 접촉 사실, 그리고 접촉 사실과 서로 일치되는 진술부터 이제 사실 인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이어지는 스토리들과 나오는 증거들과 연락의 빈도 그리고 청탁의 내용과 청탁이 거절된 경위 등을 파악해가지고 네. 결국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이 예전에 이제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 이거는 중대 범죄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네. 검찰이 김 씨와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최종 결심 공판에서의 구형량도 비슷할 것이라는 뭐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제 생각에도 이거는 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유죄가 맞다면 그런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기술적인 수단까지 동원하고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예. 민주주의 선거 절차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적인 권력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것은 매우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구형량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네. 이제 드루킹 씨는 지금 명백하게 불법적인 기술적 방법의 사용과 명의 도용에 대한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황이고요. 예. 전반을 기획했고 또한 이 사건 말고도 여러 사건들과 같이
합계 병합해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7년형 구형이 이제 김경수 지사에까지도 같은 형량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측이 얼마만큼의 접촉을 가졌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불법적인 기술적인 수단의 사용 그리고 명의 도용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 쪽이 인지를 하고 묵인하고 혹은 지시까지 했는지 예. 단순하게 묵인한 수준인지 아니면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알지 못했던 것인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엄격한 입증의 책임을 보자면은 증언만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자면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 씨 사이에 상당한 연락이 접촉이 있었고 네. 또 김경수 지사 측을 통해서 부정한 청탁을 시도했다는 점들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론이 될 것인지를 그냥 지켜보기보다는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선거 과정 속에서 정치인들이 좀 하지 말아야 하는 금도와 그리고 또 스스로 뿌리쳐야 하는 어떤 겸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판결이 이번에 선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년 1월 중에 선거 공판이 열릴 텐데요. 지금 특검팀의 경우는 아까 말과 말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핵심 증거를 제시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떤 뭐 반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좀 의문이다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네, 법원의 맞습니다.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사실은 모든 증거와 기록을 다 확인해도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얼만큼 충실한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정치적 함의가 크기 때문에 그 정치적 함의와 형사소송법상 원칙의 엄격한 적용 사이에서 재판부가 큰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실체적인 진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근데 그 이전에도 보면 정치적 연관된 사건들을 봤을 때 어떤 앞뒤가 들어맞는, 악귀가 좀 들어맞는 사건에서는 정황적 증거로도 검찰이 상당한 구형을 내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럴 여지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황과 시나리오를 토대로 사실은 실체적 진실이 이것이다라고 밝히는 입장인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동원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판단을 한다면 검찰로서도 사실 입증과 공소사실의 유죄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시간가량 카카오톡으로 분만을 지시했다가 신생아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온 사건인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이 사건의 피고이자 또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이 씨는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2015년 1월경에 분만을 위해 찾아온 산모가 이제 분만을 진행 중인데 10시간 동안 분만이 중인 동안 병원에 오지를 않고 예. 카카오톡으로 분만 관련된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태아가 뇌손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3개월 만에 숨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이 신생아의 부모님들이 형사 고소도 하고요. 예. 또 그리고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시청자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형사에서는 그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민사 판결은 달랐다. 이거는 이렇게 정반대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은 그 의료사고 특유의 민사소송의 어떤 입증 책임의 정도와 그리고 형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위 고도의 개연성만 인정이 되면은 그 입증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인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인 원고보다 입증 책임을 완화해가지고 의료상 과실이 있었고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은 것들을 입증을 한다면은 사실상 원고 쪽의 주장이 입증이 된 것으로 봐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긴 합니다. 하지만 형사는 아까도 형사 쪽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네.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및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들 만한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아. 것이 지금의 법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내용들을 한번 다 봤는데요. 네. 일단 의료인이 이런 형태로 분만 지시를 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다,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민사재판 모두 공히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은 네. 그러한 업무상 과실이 결과 발생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인과관계 부분이 얼만큼 입증되었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다른 판단이라기보다는 다른 원칙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원칙이. 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제 형사 재판에서 항소심이 열리게 될 경우에 이번 민사 재판의 결과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분리돼서 되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분리돼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재판 판결문 전문은 아니지만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민사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피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을 하면서 이 사건 이 저산소성 뇌손상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해서 배상액을 30% 정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보자면은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의료상 과실과 그다음에 이로 인한 태아의 상해 이 사이의 인과관계 부분이 지금 어느 쪽에서도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또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입증이 없는 이상은 또 기존의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재판부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의료행위에서 언제든 예상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했다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의사 이외에 의사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서 신체 감정, 그러니까 일종의 이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른 인과관계가 개입되거나 다른 인과관계로 인할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종의 피고와 피고인 측에서 어느 정도의 주장과 입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민사에서는 그 부분이 손해배상의 감액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고요. 과실상계로 이루어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또 봐야 하는 부분은 이제 민사적으로는 만약에 이 인과관계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이 피고한테 책임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들이 확실한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그 처벌의 수위가 크고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 입증의 정도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산모 입장에서는 뭐 아이를 가진 분들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이가 숨지게 된 것은 뭐 어떤 그 배상 판결과는 별개로 맞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인 건데 네. 그렇다면 뇌 손상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산모나 이쪽 피해를 당한 그 태아의 부모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요? 네, 사실은 민사에서는 입증이 된 걸로 봐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된 거고요. 네. 지금 형사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입증의 주체가 검사입니다. 공판 절차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 측에서 자료를 줄 수 있지만은 검찰 쪽에서 이것이 업무상 과실치상 이 과실로 인해서 태아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공소를 했으면은 그것도 예. 입증하기 위한 방법들을 검찰 측에서 계속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인데요. 네네. 국내에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을 소개한 인물이죠. 예.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이번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가 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폭행의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가 됐고 양측의 주장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송명비 대표가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강취하고 감금까지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해당 직원 양 씨가 이거를 형사 고소를 했고요. 또 언론 쪽에 해당되는 증거 자료들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고 이제 양 씨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가지고 그 일종의 각서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예. 일부 신분증이나 서류를 받은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반론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송 대표에 대한 그 고소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영상도 같은 경우도. 네.
대표적으로 이제 폭행의 경우에는 이제 쌍방 폭행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송 대표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양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조직 내의 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폭행이 됐고 상습적으로 됐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속적인 학대 수준의 폭행이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쟁점은 양 씨가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사실 이 배임과 횡령 부분인 주장은 만약에 송 대표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그렇다고 해서 송 대표 쪽의 어떤 폭행이나 감금에 관한 혐의 부분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 부분은 또 별도로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양씨 변호인 측이 송명빈 대표를 상습 폭행 또 네. 상습 공갈, 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 업체의 최모 부사장도 폭행이랑 협박이 가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어떤 혐의 또 처벌 수위는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적용된 법조가 한 8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갈죄만 보자면은 공갈죄의 경우에 법정형의 최대 상한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하요? 예, 그리고 양형 기준상으로는 가중이 되는 경우에는 약 5년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상습이 붙지 않았습니까? 상습의 경우에는 정한 중한 회의 이제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범죄들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가중이 된다면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실들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폭행 같은 경우도 상습이 붙게 되면 특수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상습이 예. 붙게 되면 형이 더 가중되고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직까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고소인이 먼저 있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소인 고소인이 조사부터요? 예. 고소한 사실들이 맞는지 관련된 증거는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고요. 또 때로는 이제 통상은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이상은 고소인 조사 이후에는 피의자를 불러서 피의자 조사를 하고요. 예. 둘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은 대질 조사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예. 또 공소 사실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송 대표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반대로 양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처벌을 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크게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횡령 배임이 맞다 하면은 이 부분은 어떤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는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고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 허위 사실로 고소를 했다면은 예.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반면에 지금 송 대표 쪽에서 반론하는 내용들이 오히려 허위다라고 하면은 예. 기존의 범죄에 더 추가적으로 또 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